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을 오늘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종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 엑스터시 개념을 중심으로인데요. 그러니까 그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는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어서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종교학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종교학이 뜻밖에도 강연을 많이 불러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종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종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종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불러야 되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님 불러야 되고 불교는 스님 불러야 되고 다 불러야 되는데 저처럼 종교학자는 한 사람만 불러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불러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강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강연은 어떤 거냐면 오늘은 이제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갔던 강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연은요. 김포에 가면 승가대학이라고 있어요. 승가대학이 스님들만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미산 스님이라는 분이 종교학을 이렇게 비교 종교학을 강연하시고 마지막 특강을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특강을 하러 김포까지 먼데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보다 살짝 한 1.5배 정도 더 큽니다. 큰데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분단으로 나눠지는데 세 분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강연장에 들어가니까 이 제일 오른쪽 쪽 편에는 이제 정부에서 120분 정도 스님이 앉아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만 뭐 한 50분 정도 앉아 계시고 가운데 줄은 아무도 안 앉아 계시고 이 왼쪽에는 이제 비구 스님들, 그 남자 스님들만 또 한 5, 60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도 다들 이렇게 이제 그 스님들만 계신데도 이렇게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는 것도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산 스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비구 스님들 중에 한 10대 분은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인데 의자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눈까지 감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개를 받고 올라갔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제 간에 래퍼를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유머가 갑자기 떠오르는 유머가 뭐냐면요. 제가 종교학 강연하러 많이 초청 받아봤지만 머리카락이 긴 거는 제가 머리카락이 제일 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유머가 그거였는데 그 놀라운 점은 그 120분이 심지어 저를 초대해 준 미산 스님조차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웃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비구니 스님의 그 가부좌 트신 분들 중에 눈 감으신 분들이 눈도 안 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60분, 70분이요. 정말 등에 식은땀이 쭉 나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강연을 어디 초청을 받았고 강의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강의 안 되면 그날 저녁에 꼭 김포 승가대학에서 강연하는 꿈을 다시 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렇게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대단히 편한 마음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여튼 이렇게 쉬엄쉬엄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편하게 하여튼 들어주십시오.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종교만이 주는 위안이 있고 종교가 주는 위안 중에서도 특히 엑스터시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엑스터시 때문에 종교라는 거가 종교만이 주는 위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동의 땅 한국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 종교학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얼마나 특이한지에 대해서 정말 역동적인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은 좋은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얼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저거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1시간 안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과 종교만 하더라도 이게 한 학기가 아니라 4년 동안 내내 공부해도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공직에서는 항상 짧게 요약하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종교입니다. 인간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결국 원숭이처럼 이 거북이 목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등이 다시 굽어지는 정도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인간 속에는 이렇게 원숭이와 같은 혹은 이 동물과 같은 이렇게 본성도 있지만 동시에 컴퓨터를 다루는 놀라운 지성도 갖춘 존재죠. 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붓다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와 불교의 창시자인데 두 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대단히 특이하죠. 이렇게 이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짧게 살았던 분이고, 붓다는 뭐 저희가 이것도 불교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붓다는 어쨌든 붓다 아들 이름이 라훌라잖아요. 붓다 아들 이름이 라훌라인데 라훌라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혹은 구도의 길에 장애물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장애물이라고 지어놨으면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왕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 평생 이 인도 전역을 법을 전하고 다니시고 남긴 거라고는 이제 이 기운, 옷 한 벌이 다인 분이고, 그다음 우리 히틀러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인간이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른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보여준 거죠. 이 차이는 왜 비롯됐느냐?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이게 너무 노골적인 그림이죠. 세계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존재,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세계관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걸리버 여행기, 네,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는데 소인국이 두 나라로 나눠서 수십 년 동안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걸 아시는 분이 있는 강연은 이번이 정말로 처음입니다. 십몇 년 만에. 어떻게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 그러세요? 그 책에 이게 나올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버전의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 왜 왕자가 어쨌든 이게 삶은 달걀을 깨다가 넓적한 쪽으로 깨다가 손이 베요. 이도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어쨌든 손이 베니까 왕이 포고를 내려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넓적한 쪽으로 깨지 말고 날카로운 쪽으로 깨라라고 포고를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전쟁이 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소인들이니까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아서 이렇게 싸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인류가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가 뭐냐면, 아직 그림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군요. 화장지를 A로 뽑느냐 B로 뽑느냐. 제가 이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아침 일찍입니다만은 저희가 댁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벽에 붙여서 A 쪽으로 뽑으시는 거 손 한번 들으십시오. 높이요. 높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높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자기랑 가까운 쪽으로 뽑으시면 높이 손 들어. 좋습니다. A, B 상관없다. 좋습니다. 손 안 드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 손을 왜 안 드시는 거죠? 안 드시는 왜? 말리신다고요? 그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신다고 하니까 그 어쨌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A로 뽑느냐 B로 뽑느냐 A, B 상관없다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듣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5초도 안 걸렸습니다. 5초도 안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선생님들이 화장지를 A로 뽑느냐 B로 뽑느냐 A, B 상관없다. 심지어 말린다까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 집에서 화장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강연이 길었으면 A, B, A, B 상관없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요. 이제 이렇게 A는 왜 A인지, 왜 B로 뽑아서는 안 되는지, 또 B는 왜 A로 뽑아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 이거는 전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은, 혹시 A로 벽에 붙여서 뽑으신 분 중에 인간이 왜 화장지를 B로 뽑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딱 정말 설득력 있는 이유를 하나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B로 저 B로 뽑으신 분 중에 왜 A로 뽑으면 안 된다? 다 비밀이신 건가요? 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연 갈 때 여쭤보면요, 온갖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뭐 기발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로 뽑으면 이렇게 벽에 붙어서 안정감이 있다부터, B로 뽑는, 제가 들었던 제일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B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 호텔에 가봐라예요. 너 호텔도 안 가봤니? 호텔에 가봐. 호텔에 가면 화장지 A로 걸리나요? B로 걸리나요? B로 걸려 있습니다. 호텔에 가봐라.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원래 B로 걸었어요. 이거 전통과 역사가 B로 걸었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인간은 화장지를 A로 거느냐 B로 거느냐조차도 세계관에 입각해서 겁니다.
이유에 따라서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에 화장실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불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정으로 사는 시점이 되게 되면 화장실 A로 거느냐 B로 거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자, 그 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또 meaning of life is quite simply 하고 밑에 두 줄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가 밑에 제일 두 줄이 있습니다. 두 줄 혹시 읽으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못 읽는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건데 바로 그거가 없어요. 바로 그거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한 방식에 따라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화장지를 A로 거느냐 B로 거느냐 심지어 더 중요한 분들은 A, B 상관없다잖아요. 아이 무슨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아 화장지를 A로 거는지 B로 거는지 왜 싸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싸움이 더 격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드린 종교가 중요해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인간은 화장지를 어떻게 거느냐조차도 자기 삶의 의미 체계에 따라서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뭐냐면 궁극적인 관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가 궁극적 관심은 아닌 거죠. 우리의 정말로 궁극적 관심은 특히나 이 삶을 마무리할 단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됐었지? 내 삶의 궁극적 의미 뭐지?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인간 문화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종교만이 유일하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지 A, B를 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적 세계관이 다를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안 불상인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교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교사, 공무원, 의사부터 해서 모든 여자들을 맨 얼굴을 자기 아버지와 남편 빼놓고는 보여주면 안 된다는 꾸란의 원리에 입각해서 다 집에 돌려보낸 거죠.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이 바미안 불상도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로켓포를 쏴가지고 이렇게 없앴어요. 그러면 저희가 불상인데 이 불상의 사이즈 보십시오. 이 불상이에요. 이 불상이 이 불상입니다. 이 이제 농부가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 불상을 로켓포를 몇 방 못치를 수백 발의 로켓포를 쏴서 이걸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예로 그 가톨릭 역사의 그 종교 재판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거가 보여준 이 사례입니다. 마녀 재판 이제 마녀들을 지목된 사람들을 고문 끝에 이렇게 마녀로 자백받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근데 마녀로 자백받는 거가 저 여자가 마녀 같아요 이렇게 지목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문 방식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나무 의자에 여자를 꽁꽁 묶어서 연못에 던져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떠오르면 마녀예요. 그러면 제가 모르죠. 무슨 이유에서 폐활량이 너무 커서 어쩔지 몰라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묶었는데 연못에 던지면 가라앉죠 대부분이. 근데 가라앉았을 때 제때 못 건지면 죽는 거죠. 설령 기적적으로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기적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마녀인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거나 혹은 이제 불에 태워 죽거나. 그러니까 마녀로 지목받으면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지목돼서 그 중세에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종교적 세계관이 이걸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죠.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부딪혀서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게 만든 이유가 뭐죠? 종교적 세계관이 뒷받침해서 이게 성스러운 전쟁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순교하면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종교학자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를 안 믿게 되면 종교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당연히 이제 손가락을 빨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다행히 저에게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07년도에 전 세계 종교 인구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무슬림, 힌두교 이렇게 쭉 보시면 100명 중에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여기 불교가 있으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 조사를 해보면
여기 난 릴리저스니까 100명 중에 11명이 종교가 없다, 종교생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분들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100명 중에 2사람만 진짜 유물론자인 거죠. 유물론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아무것도 저쪽 세상이나 뭐 이런 다른 차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7년도에도 100명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명 중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요 51, 2%가 종교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48%는 뭐 불교,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천주교를 이렇게 골고루 믿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종교가 없는 51, 2명 중에 정말로 유물론자 혹은 저 물질적 세계, 종교적 세계가 없으신 분은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여쭤보지만 한두 사람, 1,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강연에 불려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4학기 동안 4학기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제가 불과 15분 사이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하나 정도 질문을 받고요. 왜냐하면 질문해 주셔야지 저도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네. 질문 하나 해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게 문화부에서 이제 저 6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요, 뭐 장관 보고서든 뭐든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면 뭐 아시잖아요. 장관 보고서 무조건 한 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안도 한 페이지로 줄여서 이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를 6년 동안 연습을 하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읽고 발제를 하는데요. 이 발제를 하는데 뭐 한 16페이지짜리 논문을 서로 이렇게 발제를 해오는데 저는 16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읽고 그 A4의 3분의 1페이지로 그것도 개조식으로 발제를 해갔더니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무원 그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논문을 요약 발제해가지고 갔으니까 그 저는 이제 이 친구들 논문을 보고 이렇게 발제문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16페이지 논문을 읽었는데 막 8페이지째 9페이지짜리 이렇게 글로 서술식으로 쓴 발제문을 가져온 거니까 아니 이 논문에 그 별거 없는데 기껏해야 2-3줄로 요약되는 거를 이거 이렇게 길게 발제를 하나. 이게 이제 그 후로도 거의 10년 넘게 이거를 이제 충격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공무원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인문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3줄로 표현될 수 있는 거를 300페이지로 만들 수 있으면 인문학 박사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연도 들으셔서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듣고 나면 당연한 건데 저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인문학 박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결국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아직도 저렇게 살아남는 이유는 종교만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삶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의문에 확고한 답을 줍니다. 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한테요.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경우죠. 독배를 마시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오는데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야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주체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반면에 뭐가 남는다고 하면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계속 산다는 얘기인데 그 뭐가 또 두렵냐.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황불에 천년만년 영원히 탄다라고 하는 지옥 개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는 나보다 먼저 살아서 이미 죽어서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죽음이.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위를 가리키고 독배를 마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죽음 이후의 삶의 의미 체계가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종교는 항상 우리 자신이 더 큰 존재 차원의 일부라고 합니다. 신의 아들과 딸 혹은 우리가 이 개인의 작은 한계성을 넘어선 불성을 가진 붓다와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더 큰 무엇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더 큰 무엇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남극의 황제 펭귄이죠. 이 다큐멘터리 보셨으면 이 영하 30도, 40도가 되는 엄청난 혹한의 폭풍이 왔을 때 이 펭귄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열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버티고 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바꿔줘야지 이 펭귄 무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남지, 안에 있는 펭귄이 따뜻하니까 나는 밖에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분리된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만큼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 베풀라라고,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당연히 그거죠. 종교적 믿음 체계, 교리 체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실제로 선행을 베푸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종교는 앞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로만 하면 종교 전통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창시자를 비롯해서 이후에 종교 전통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항상 이 종교 교리가 주장하는 바를 남다른 방식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종교가 아직도 이렇게 존재. 그래서 예수와 붓다를 따라서 살아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가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저 같은 종교학자가 앞으로 또 당분간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을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전체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엑스터시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이제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제가 이제 벌써 이미 두 번째 챕터까지 마쳤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도 한 2학기, 2학기 정도 했으니까 저희가 3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죠. 듣고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강연이라든지. 혹시 저희가 이게 제가 원래 강연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은 분 여쭤보는 건데, 종교적 배경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종교적 배경. 일단 종교를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종교 활동 하시는 분. 좋습니다. 종교 활동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종교 활동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오래된 종교의 불교 신자 혹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기독교인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안 믿으신 분 중에,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민족 종교라든지 진짜 우리나라는 요즘 이슬람, 무슬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기로 하고, 종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나는 진짜 유물론자다. 하드코어한 유물론자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저쪽 세상 뭐 이런 거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유물론자 한 분.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종교가 없으시지만 손 안 드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복잡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계시는지, 화장실에서 말리고 계시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뭐 더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야 되는 분이고, 어쨌든 저희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교적 분포나 배경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엑스터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엑스터시 하면 그죠, 마약이죠. 엑스터시 하면 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건데, 사실은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가 이 종교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한국인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심지어 인문학과도, 이 엑스터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엑스라는 말은 무엇 바깥에라는 뜻이고, 스타시라는 말은 스탠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엑스터시는 내가 내 바깥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에서 이 황홀경, 망하경, 그러니까 일상적인 나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의식 상태로 가게 되는 게 엑스터시입니다. 그래서 엑스터시로 가게 되는 게 약이죠. 예쁘게 생겼지만 이거를 먹고 클럽에서 젊은 아이들이 향정신성 약물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나이트클럽,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럽에 가면 클럽에 반짝반짝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사이키델릭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이키델릭이란 말은, 사이키는 영혼이라는 뜻이고 델릭이는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사이키델릭이란 말은 제정신이 아니게 정신을, 영혼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와 그다음에 이 약물과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불빛 자체가 우리를 엑스터시 상태로 가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종교와 밀접한, 결국 엑스터시는 내가 내 밖에 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밖에 설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잘 없죠. 근데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자아와 의식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식, 성인, 인문의례인데
이 원주민들, 오래된 전통을 가진 원시적인 부족들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성인식이 뭐냐면 그 성인이 도달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성인식을 어른들이 강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밧줄이 매달려 있고 이 끝에 쇠 사슬처럼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리를 이 청소년들 성인식에 들어온 아이들을 이 살을 꿰뚫어요. 꿰뚫어 가지고 지금 이 둘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둘이 고개가 어떻게 됐어요? 축 처졌다는 얘기는 이제 고통스러워지고 기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태연히 지켜보고 있죠. 얘네들은 누구죠? 이 다음번에 매달릴 애들. 그러니까 유혈이 낭자한데 이 다음번에 매달려야 되니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면 뭐 울든 피를 철철 흘리든 기절을 하든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냥에 데려가요. 그다음에 이웃부족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전사로 싸워야 돼요. 이게 뭐죠? 죽음을 자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린 내가 죽고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음과 삶을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어른들이 뭐죠? 이 성인식을 통과하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우리로 치면 높임말 써주고 결혼시켜주고 가장으로 취급해주고 동등한 전사로 취급을 어른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인식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뭐처럼 보이는 거 번지 점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저 원시 부족 사람들이 번지 점프도 따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남태평양 군도의 섬나라 사람들이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십수미터짜리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칡넝쿨을 발목에 매달고 맨 땅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땅과 가까이 떨어진 애가 어떻죠? 제일 용감한 아이인 거죠. 못 뛰어내리면 이거 이제 뭐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거 이렇게 튼튼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유럽 사람들이 보고 익스트림 스포츠의 번지 점프로 가져온 거죠. 이게 성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은 결국 뭡니까? 작은 나, 그러니까 청소년인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의 규정을 강제로 깨트려서 더 큰 차원의 자기 정체성을 알도록 이게 이제 일종의 엑스터시요. 저희가 사실은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2월 달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3월 달 한 달만 대학을 딱 다니고 나면 뭐죠?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등학생들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고등학생 막 떠드는 걸 보면 아유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과 대학교 딱 한 달 다녔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병장대하고 제대하려고 하는데 짝대기 하나 달고 이렇게 막 들어온 애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자제분이 이렇게 나는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이 여자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어, 엄마 나는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해서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하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아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봐라.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삶에 이 마치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나가면 우물 안에서는 뭐죠? 이렇게 우물 안에서 이제 커다란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우물 안에서 개구리들이 이제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야 하늘이 모양이 이렇네, 반경이 뭐 10몇 미터네, 하늘이 저러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어떤 개구리가 우물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 들죠. 그다음에 우물 안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여전히 야 너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하늘이 11m 맞지? 아니 12m가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물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본 개구리가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그건 겪어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더 큰 차원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엑스터시라고 하면 종교는 바로 그 엑스터시입니다. 종교는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유럽의 그림이고 서양의 그림이고 동양의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는 뭡니까? 인간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이 시선과 손은 하늘 세계를 지향. 즉 하늘과 땅의 두 세계에 얽혀 있는 존재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사건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이게 종교가 얘기하는 엑스터시입니다. 이게 무자라는 글자도 우리가 무교, 샤머니즘 할 때 무자인데 이 무자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을 인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쩔 때요? 제정신이 아닐 때. 이게 소매가 나풀거린다는 거는 이 샤만 접신된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는 이게 엑스터시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제 곧바로 얘기가 되니까는요. 조금만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종교에 보시면 종교의 절정 경험 혹은 엑스터시 오브 테레사 이제 가톨릭 신도들은
그 스페인의 테레사 수녀를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그 베르니니가 조각한 겁니다. 이 저기 아벨레 테레사 수녀가 이 천사가 하늘의 사자인 천사가 와서 이 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찌를 때 이 찌르는 이 고통이 엑스터시 상태로 빠뜨려서 지금 얼굴 표정 보면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인간이 이어서 더 큰 전체성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거가 이 마다가스카르 원숭이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원숭이가 왜 명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숭이조차도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의연함과 초연함을 이렇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초연함, 의연함은 어디서 오느냐? 전체성을 인식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종교로 치면 죽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이고 삶이 전체가 아니다. 죽음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속에 불멸성이든 영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건 이제 명상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이 전체성의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성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거대한 똥덩어리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입 닥치라는 얘기입니다. 입 닥치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어렵사리 구한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멍멍이들처럼 생겼는데 멍멍이처럼 안 보이는 게 한 마리 들어있죠. 얘가 누굽니까? 여우입니다. 여우. 영국에서 귀족들이 여우 사냥을 할 때 수십 마리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여우가 지칠 때까지, 여우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허허허 거리고 있으면 이제 말 타고 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물어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십 마리 사냥개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여우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죠. 그 총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너무 잔인해서 지금은 이제 법률로 금지됐어요. 법률로 금지됐는데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뭐죠? 여우가 쫓기다가 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개 속에 들어갔는데 개들이 자기를 뭐죠? 여우를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입 닥치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 되는 거죠. 입 닥치고 똑바로 앞을 쳐다본다고 할 때 이 여우는 더 이상 여우가 아니죠. 이 여우는 어떤 개 같은 여우가 된 거죠. 예. 야 얘네들이 나를 개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개처럼 굴면 되구나.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입 닥치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나도 입 닥치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여우는 이 개 속에 들어있지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자기가 이 상황 속에 안 들어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자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그 바라본 인식의 틀에 입각해서 그 속에서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라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가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길 중에 제일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정견입니다. 올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8정도 중에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정견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다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아니라 처음이자 끝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알파적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변하고 자기 주변도 변하고 나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둘러싸인 환경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바라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새롭게 바라봐서 전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견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정견을 하게 되면 혹은 엑스터시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쉬운 가장 유명한 예중 세용지마라는 게 어쨌든 국경에서, 중국 고사인데 국경에서 말 키우는 할아버지 영감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 한 마리가 도망가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영감님 말이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운이 없어요. 참 재수가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영감님이 뭐라 합니까? 두고 봐야지 하니까 도망간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 와가지고 야 이거 세상에 말이 돌아온 거에 그치지 않고 한 마리 더 데려왔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축하 잔치라도 하죠. 그러니까 또 두고 봐야지 하잖아요.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는 거, 또 와가지고 또 재수 없는 말을 죽이세요. 또 이게 아니고 또 두고 봐야지 하거든요. 그 이웃 마을하고 이웃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을 젊은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아파서 전쟁터에 안 가게 돼서 목숨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 찾아오죠. 더 이상 찾아와서 얘기를 어떻게, 이 영감님의 얘기는 뭡니까? 인생의 개별적인 길흉화복조차도 삶의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게 길흉화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맨날 서울대 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저기 우리 친구들 그 복권이
당첨이 얼마까지 되면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의 최상 액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아니 뭐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십시오. 예? 아이들이 몇 억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10억이면 10억이요. 10억. 10억을 넘게 부른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은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내가 복권이 얼마 당첨되면 나는 이 뭐 직장도 그만 다니고 뭐 이렇게 아니 얼마까지는 내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 얼마 정도 되세요? 아 밝히기 어렵습니까 이것도? 비밀이시간.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이게 그럼 저는 뭐 100억이 이렇게 얘기하면 100억이요? 그러면 100억 받으셨는데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시댁과 뭐 친정과 100억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얘기해야죠. 얘기해도 다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면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죠. 100억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우리 뭐 형제 자매 뭐 시댁 뭐 우리 저 친정 우리 부모님 다 안 상태에서 돈 안 드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100억이면 그러면 누구는 1억 주고 2억 주고 이렇게 다 나누지 1억 주고 2억 주면 다들 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100억이 이럴진데 1000억은 어떻게 되세요? 2000억 어떠세요? 뭐 조 단위로 당첨되면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얼마 전에 뭐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재밌는 사진이 그러더라고요. 야 꿈에 내 통장에 1000억이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요. 예? 우리 뭐 내 통장에 갑자기 1000억이 들어있으니 깜짝 놀랐지. 근데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이 1000억이 들어있는 거 뭐 공포에 질렸어.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고요. 아니 통장에 1000억인데 왜 공포에 질리지? 그러니까 이재용 씨 꿈이라고. 네. 이 유머는 별로 통하지 않군요. 우리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꿈에서 자기 통장에 1000억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니까 야 내 통장에 1000억밖에 없다니 이렇게. 근데 저희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충격. 1000억이 뭐예요? 10억 아니 1억만 있어도 아니 통장에 1억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뭐 기둥 화복조차도 매우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유머는 설명이 더 필요하군요. 자, 이 다음 챕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생각보다 진도를 매우 잘 뽑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려 제가 3챕터를 마치고 이제 4챕터. 요 네 번째 챕터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은 재미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엑스터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바깥에 서서 아까 얘기로 치면 개 같은 여우처럼 자기가 여우지만 여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요걸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자. 이걸 우리가 엑스터시라고 부른다고 하면 요거를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바깥에 서서 자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남처럼 감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지성의 관점에서 남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반성하다 할 때 일일 삼성 이 사람이 하루에 3번 반성해야 된다 혹은 자기 성찰해야 된다 할 때 그 성찰이라고 하는 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얼마나 인류 역사의 기묘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를 같이 해보자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대륙에 붙어 있지만 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반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섬도 아니고 반도죠. 그러니까 육지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닌 이 반도 국가입니다. 저는 저희가 오디오 시스템에서 앰프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입력된 신호들을 증폭시켜 주는 게 있다고 하면 한국은 앰프와 같습니다. 한반도는 앰프와 같아서 뭐든지 한국에 들어오면 증폭이 됩니다. 뭐든지. 고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춧가루나 고추를 안 넣어서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추를 고추장으로 만들어서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 고추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놀라운 건데 어느 날 보니까 파란 고추를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파란 거는 고추인 건 알겠는데 빨간 건 뭐? 이게 파란 게 나중에 빨개지면 이걸 가루를 내 가지고 이차차차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이렇게 찍어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추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우리나라 이 작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렇게 고추를 많이 먹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드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밑에는 뭐니,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제가 오늘 너무 향정신성 약물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대마초 중에 대마의 환각 성분이 가장 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우리 저 보건복지부 밑에 산하의 그 약물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 세계 대마를 실제로 구해가지고 대마초 안에 환각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마초가 가장 환각 성분이 센 대마. 우리나라가 원래 대마초를 말아 피지 않았죠. 이거를 배운 거는 어디 미군들이 길가에 가보니까 대마초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래서 이걸 떼가지고 피워보니까 자기네 나라 본국에서 피웠던 대마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쪽 세상으로 자기를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마초가 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인삼 보십시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게 씨가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기후변화를 영하 40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40도까지 80도로 왔다 갔다 해죠. 가뭄도 들고 장마도 들고 폭설도 내리고 하는 거를 3위라고 하는 거가 조그만 게 떨어져서 이거를 1년을 겪고 20년을 겪고 100년을 겪고 500년을 겪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삼이 매우 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효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사시사철이 뚜렷해서 화장품, 자동차, 사람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 가가지고 뭐 대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데프리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더운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덥기만 합니까? 요즘에는 이제 황사까지 혹은 미세먼지까지 오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기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그걸 다 겪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런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다들 아마 기억하시죠? 혹시 이게 뭔지를 한 번도 보시지 않으신 분,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은 이제 다 보셨어요. 보통 다 보셨다는 게 이게 뭡니까? 체변 봉투죠. 체변 봉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뭐죠? 기생충이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그 밤알 만한 크기로 이 체변을 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체변들이 다 모여서 이 기생충 박멸협회로 가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른이 돼서 제가 공무원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야, 이분들은 하루 종일 뭘 하신 거예요? 식사 시간 빼놓고? 왜? 예, 딱 들여다보고, 그렇죠? 말리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뭐죠? 이 김용수, 예? 천충, 편충, 예? 김미자, 12장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조사한 다음에 약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보내면 이제 약이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부르잖아요. 그 학생 인권 이런 거 없죠. 김용수, 편충, 요충 이렇게 하면 이제 김용수가 나와 서야 되죠. 그래서 줄을 딱 세우고 그 대부분이 다 나와서 줄을 서죠. 그러면 이제 이 약을 나눠주죠. 그러고 나서 약을 어디서 먹어야 되죠? 현장에서. 아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서 집에 가서 뭐 이런 거 없어요. 현장에서 기생충약을 다 먹였어요. 이래가지고 수십 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멸할 기생충이 남지 않아서 기생충 박멸협회가 박멸됐어요. 그 기생충 박멸협회가 더 이상 기생충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건강관리협회로 바뀐 거죠. 너무 인류 역사에 인류와 수만 년을 더불어 산 기생충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박멸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 다음번에 보시면 가족계획 보세요. 가족계획 뭐 영등포구청도 고민 많으시고 서울시도 고민 많으시고 한국 전체가 다 고민이 많지만 삼천리는 1,000만 원. 인간들이 옥수수 알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딸아들 구별 많고 제발 둘만 낳자는 거. 근데 이게 차마 하나만 낳자는 말을 못 하겠으니까 둘도 많다는 거. 둘도 많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보고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자녀보다 둘보다 셋이 행복하다고 하다가 이제 숫자도 안 세요. 여러 개의 촛불이 밝은데 초가 몇 개입니까? 초가 5개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5은 낳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게 계획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 갖고 효율적인 이렇게 단계와 프로세스를 결정해서 뭔가를 달성하겠다는데 가족 계획의 목적이 뭐죠? 가족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게 가족 계획의 목적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가족 계획을 더 성공시킨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일제 36년 수탈을 다 마치고 전쟁이 가운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장 밑에 쪽,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천연자원, 지화자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 한국이라 남한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뭐 일본하고 뭐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더 이상 이렇게 만만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존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북한은 뭘 성공시켰습니까?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도 놀랍습니다. 공산주의 더 이상 전 세계가 하는 나라가 드문데 이렇게 철저하게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잊기도 힘든 세습까지도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저 북쪽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렇게 수반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 김일성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쪽은 분명히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저쪽은 공산주의인데 아버지 딸이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있고 저쪽은 손자가 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게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다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종교로 돌아가면요. 유교도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오고 받아들인 건데 문묘제례라는 게 뭡니까? 이 공자를 비롯해서 이 한국과 중국의 유교 성인들이 제사를 성균관에서 해마다 지내는데 이거를 수백 년 동안 지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교를 전해준 중국은 이미 때려치운 지 오래고 문화혁명 때는 뭐 묘도 파고 책도 태우고 야단인데 우리는 한번 받아들이면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로 우대석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네? 기차, 버스 온통 경로 우대석이에요. 경로 우대석. 그러니까 놀라운 나라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정도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어쨌든 무료로 타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통사고 나서 시비 끝에 시비가 격화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너 나이 몇 살이냐죠. 그다음에 네? 빠른 68년, 늦은 68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장유유사라는 게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것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게 되는 거죠. 우리 게 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충실히.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반말, 살인 사건 이게 두 개 검색해 보시면 해마다 반말했다고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매우 유교적 국가죠. 불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쪽 먼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산에 가 보시면 절 없는 산이 있으세요? 절 없는 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80% 가까이가 다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아까 이제 유교 성공했죠, 불교 성공했죠. 그다음에 천주교 차례입니다. 천주교 전 세계 천주교 전파 역사 중에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총칼 대포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선교하고 뭐 사람 죽이고 야단했다 보면 우리는 이제 유학자들이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읽어보고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도 신부님을 보내주세요 해서 프랑스에서 신부님을 보내줘요. 뭐 이제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주교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이 103명이에요. 103명이면 스페인보다도 중남미에 이 천주교를 전파시켜준 스페인보다도 천주교 성인이 많아요. 성인이 많다는 게 종교심이 우수하다 이런 반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108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가지고 108명을 시복했기 때문에 이분이 희성이 되면 성인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와갖고 성공한 거죠. 그다음에 개신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 편의점 수보다 많은 게 뭐라고요? 교회 수입니다. 교회 수. 이제 우리가 가톨릭도 배워보니까 야 가톨릭 말고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신교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 이 목사님 선교사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 보수적인 이제 그 바이블 벨트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오자마자 뭐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는 거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죄인데 이슬람에 선교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선교를 하러 보내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의 그 기독교 종주국인 미국에 신학대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학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 개신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앞에서 이 기생충 박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자본주의 모두가 다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속인이요 20만 명이 30만 명이다. 무속인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무속인들이 되려면 뭘 거쳐야 되죠?
신내림, 내림굿을 해야 되는데 내림굿을 한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림굿이 매우 엄격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림굿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내림굿을 설령 통과하고 무당이 되더라도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 3년 동안에 항상 뭘 공부합니까? 사주나 관상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영빨, 무기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당으로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무당이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라고요? 2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승가대학이 있고 기독교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대학도 없어요. 내림굿을 통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무당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에 가면 대웅전,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는 본존불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보다 더 높이 있는 건물이 뭐죠? 산신각이요. 산신각, 삼성각, 산신각인데 이게 무슨 신을 모셔요? 여기 할머니, 삼신 할머니, 할아버지, 산신, 호랑이 이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토착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웅전이 뭐니 이렇게 이 절들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무속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민족 종교, 천도교부터 증산교, 대순진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센 종교들, 일제시대 천도교 신도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종교에서 우리나라 와서 실패한 종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요. 뭐죠? 전 세계 나라가요. 종교는 절대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종교가 딱 2개만 있어도 나라가 결단이 나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세져요. 아까 말씀처럼 반말한다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도 가스통을 터뜨려 가지고 아파트 윗주민도 다치고 아랫주민도 다치고 이렇게 정열적이고 다혈적인 사람인데 이 절대적 세계관인 종교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반말한다고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스님을 습격해 칼부림 끝에 스님이 목사님을 살해해 이런 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스님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남의 종교인을 가서 이렇게 폭력으로 해코지 하는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강도 높은 전 세계 종교가 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떻게 탑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고 타는 거죠. 이제 이 결론 부분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 우리나라의 민족은 배달 민족입니다. 배달 민족인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달입니다. 배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봄에 한강 고수부지에 갔는데 수만 명의 머리 검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판을 깔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아요. 더 충격을 받는 건 뭐죠? 점심시간쯤 되니까 갑자기 오토바이들이 수백 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래요? 배달하러. 배달의 핵심은 뭡니까? 신속과 정확히죠.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서 가져오고 정확하게 배달을.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배달시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너무 태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아까 우리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엑스터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폭탄주입니다. 폭탄주라고 하는 건 뭐지? 드디어 요즘 이제 소주, 맥주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주로 이제 맥주와 양주를 섞는 걸 포함해서 심지어 맥주와 포도주도 섞고 맥주와 막걸리도 섞고 막걸리에다 소주도 온갖 거를 다 섞어봤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소주와 맥주. 소주는 이제 우리나라 술이고 맥주는 서양 술이니까 동서양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맥주와 소주를 섞을 때에도 이 요건 사원주, 대리주, 과장주에서 소주를 이만큼 그래서 임원주, 올드스 스트롱이니까 소주를 이만큼 부어가지고 임원은 한 번에 보내라고 그러죠. 아마 이제 구청에서 폭탄주 하시면 구청장님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놀이의 경지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거 진로에서 만들어서 폭탄주를 판촉용으로 이렇게 또 그다음에 폭탄주 제조하는 무슨 라이센스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스갯지만 어쨌든 진로에서 그런 라이센스도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잘 줘. 이게 맥주와 소주가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놀이하듯이 유의하듯이 먹습니다. 이 폭탄주의 특성은 뭡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집단적으로 엑스터시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게 폭탄주라고 하는 거는 돌리면 2번만 돌리면 과장님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야자 타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교도 사라지고 불교도 사라지고 모든 일상적인 룰이 사라지는 뭐죠? 엑스터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음주가 1차가 끝나면 2차는 어디로 갑니까? 노래를 부르러 가죠. 노래를 부르러 가고 또 뭐 합니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가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음주 가물을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활도 잘 쏘지만 음주 가물을 한다고 삼국지 동이전에서 수천 년부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요 한반도에서 하는 동이족은 활도 기가 막히게 잘 쏘지만 그리고 그 활 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음주 가무. 음주 가무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 거를,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엑스터시 상태로 가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와서 놀라는 게 뭡니까? 낮에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다가 갑자기 해질쯤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돌려. 그다음에 또 가고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서 다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질쯤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엑스터시와 엑스터시 아닌 상태, 이쪽 차원과 저쪽 차원을 날마다 해가 지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다 보시면.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포함해서요, 엑스터시 상태로 집단적으로 가는 거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곧바로 가는데 이 엑스터시의 끝이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도 뭐 그 미식 축구를 우승을 하든 메이저리그 우승을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집단적으로 축제를 일으키고 나면 경찰들이, 기마경찰부터 온 도시의 경찰들이 다 출동하죠. 왜? 처음은 축제지만 끝은 뭐죠? 폭동이에요. 폭동. 이 사람들이 집단적 엑스텐션을 하면 항상 폭력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멀쩡하게 또 나타나죠. 후유증이 없이 그냥 이쪽 차원과 저쪽 차원을 너무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수십만, 수백만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나라가 결단나고 폭력으로 난무할 것 같은데 쓰레기 치고 다 집에 가요. 그 다음날 아침 저녁에 또 저렇게 모여가지고 으아 하고 또 이 놀라운 거가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싸이가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뭘 이렇게 뚜룩 열더니 마셔요. 우리는 다 그게 뭔 줄 알았죠? 술인 거 알아요. 술인 거 알아서 야 이제 제대로 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처벌받죠. 예?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상 도수가 되는 거를 술병을 이렇게 바깥에서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처벌받는데, 만약 싸이가 저때 생수를 이렇게 한 병 들이켰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 왜 저래? 그렇죠. 소주를 들이키니까 아 이거 이제 진짜 노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주 가무가 우리는 한 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촛불, 이게 정치적 입장을 제가 이렇게 가부를 떠나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다음에 이렇게 평화적으로 모여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과도기지만 이렇게 바꾸는 사례라고 하는 거 전 세계에서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는 거죠. 뭐 홍콩, 중국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 집회이자 엑스터시라고 말해도 가능.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놀라운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국처럼 역동적인 곳이 없고 뭔가를 새롭게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게 이전 세계와 너무 달라서 이게 한국 사람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한국, 그다음에 모든 개인들은 21세기에 자신의 주체성과 개체성을 뚜렷하게 코뿔소의 뿔처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대통령 욕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가지고 대통령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무수의 뿔처럼 살지만 동시에 뭐죠?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이 사진은 이제 고양이들이 금붕어 요리에 대한 거를 다 마스터하고 고양이를 금붕어를 잡아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거지. 이제 그 담배 피는 고양이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함께 자란. 아니 근데 영등포 구청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제일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집단적인 탐구는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이런 이웃과 함께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 개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끝없이 변하는 거. 끝없이 변하는 거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기입니다. 특기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고칩니다. 그렇죠?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고치고,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고치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를 엄청나게 오래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절대로 안 고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해보는 거죠. 일단 해보고 고쳐보고 해보고 고쳐보고. 근데 이게 사실은 21세기에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섞어서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섞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볶음밥, 비빔밥, 폭탄주가 무조건 섞어보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이 변화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참고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연 갈 때마다 이 어렵게 구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이게 소나타니까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김밥 천국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죠. 뭐가 있을지는 우리가 압니다만은 이제 이 지상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보면 이 천국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21세기는 깔깔 웃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다음에 근엄하게 죄책감을 강조해가지고 되는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이렇게 깔깔 웃지 다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만 웃을 게 아니라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웃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그리고 사실은 영등포 구청이 지향하는 행정의 종착점도 국민들이 다 이렇게 깔깔 함께 더불어서 웃으면 이제 나쁜 민원인들도 많겠지만 불편해. 어쨌든 깔깔 웃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1세기는 그 전 세계와 달리 인류가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면 그 결심한 바에 대해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노비면 공부 못했고 여자면 공부 못하고 집에 돈이 없으면 공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이고 이쪽 차원과 저쪽 차원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에너지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서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제는 그거죠. 마지막 과제는 여기 이제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는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한 민족인데 서구 열강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차이 때문에 나라를 반틈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놓은 거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롭게 다시 하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야 대한민국은 종교, 정치 두 개만 들어가도 나라를 쪼개지고 나라를 결단내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 패러다임을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되는 역사적 소명 혹은 인류사적 소명을 타고나지 않았는가 하는 거창한 얘기로 끝을 맺고 감사합니다. 네.